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리더십 강의 책 제 2강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먼저 리더십과 권력과의 그런 관계에 관한 내용들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서문적인 내용과 프롤로그 처음에 책을 처음에 쓰시면서 그 동기와 목적을 설명하신 그러한 부분들이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리더십 강의에 들어가는 그러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1장 리더십과 권력이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번스 교수님은 리더십과 권력과의 그러한 속성과 관련해서 바로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책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의 그러한 문제가 리더십과 권력과의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어떤 리더십이라는 것을 새 장 속에 집어넣고 길들이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그것에 매혹되어서 기분이 어떤 좋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탐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권력에 관한 그러한 전문가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한 지배권을 얻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위대한 인간을 돕는 그 보조자들의 권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그들의 사무실과 제1인자의 사무실 사이의 거리로 그것을 측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정착에서 어떤 권력이라는 그런 부분들, 이것들을 다룰 때는 예를 들면은 회사의 CEO와 어떤 사람 A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A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재미있게 여기서 CEO에서 A가 있는 그러한 사무실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긴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어떤 측정 지표를 제시하신 것이죠. 재밌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버틀러가 이미 쓴 바와 같이 과거에는 권위가 권력자를 경박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오늘날 권위는 권력 추구자들을 황홀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력에 사로잡히는 것일까요? 스탈린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볼셰비키 주의자들과 자신의 주변의 동료들까지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깜짝같이 죽이는 일들을 감행하였습니다. 히틀러의 경우에는 티타임 때 동부와 서부 중 어느 쪽이 테러와 죽음의 대학살을 모면할 곳인지를 바로 차 마시면서 그런 것들을 결정했다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런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번스 교수님께서는 오래전에 영국인 존 스페크라는 그런 분이 젊은 시절에 우간다의 왕 음테사라는 그런 분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테사라는 분이 이렇게 영어로 MTSE 음테SEA, 근데 여기 M이 묵음이니까 음으로 표현이 되고 이렇게 이름이 테사, 음테사 이름이 특이하죠. 바로 이 젊은 스페크가 음유시인 와소가의
템피라 연주를 들으면서 바로 그 우간다에 있는 음테사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음테사 왕은 이 스페크가 가진 총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고, 스페크가 그 왕 앞에 이렇게 어떤 소들도 서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쭉 서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서 있고 아무튼 그 바쳐질 그러한 재물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미개한 그런 사이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 그 스페크가 소 5마리를 이 총으로 쏘아 죽이는 그런 것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왕은 칼빈 소총 한 자루를 시종아에게 이렇게 스페크가 가져온 것을 시종아에게 주면서 궁정 밖에 나가서 한 사람을 쏘아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종아이가 한 사람을 쏘아 죽이고 왔을 때 그 시종아의 얼굴은 마치 신기한 일이라도 한 듯이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였고, 왕은 이 일들이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듯이 잘했구나라고 그렇게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권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번스 교수님은 이 음태사가 아무리 절대군주라고 하여도 어찌 한 사람으로서 마음대로 총을 쏘아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도덕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프러시아의 왕 프레드릭 윌리엄이라는 그러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식을 보육하였던, 길렀던 한 유모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 권력에 대해서 더욱더 교훈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이 프레드릭 윌리엄 왕에게는 약간 좀 비리비리한 그런 왕자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왕자가 하루는 황태자죠. 황태자가 그 친구들과 함께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황태자하고 그 아이들을 다 잡아와가지고 이제 황태자하고 도망갔던 애들은 그 나라의 어떤 궁정의 대신들의 아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잡아오고 난 뒤에는 왕비에게 자신이 바로 이 황태자하고 이 애들을 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이 황태자가 맞이니까 다른 동생들이 막 거들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막 거들면서 이제 따지면서 이제 들었겠죠. 그러니까는 이 왕이 황태자의 그런 같이 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을 군사법정에 이제 그들을 세웠는데 그 전에 한번 재판이 열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 군사법정에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황태자가 놀러 갔다 왔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 종신형을 사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바로 그 황태자의 친구들이 참수되는 것, 이 참수형이죠. 사형 중에 참수형, 목이 잘려서 이제 죽는 그런 참수형을 처형하는 그런 모습을 자신의 그런 아들들에게 보여주려고 막 아이들을 막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막 탁자 속에 숨어있고 막 그런 애들을, 끔찍한 거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 그 유모가 왕을 제지하여서 왕에게 아이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번스 교수님은 실로 잔인한 권력은 복잡한 인간관계보다 더 매혹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서구 문명권에서는 죄인들이 성자보다 더 눈에 띄는데 권력의 잔인한 행사가 더 현실적인 것 같고, 또 도덕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더 고지식해 보이며, 무엇보다도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된 권력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 권력은 아주 끔찍하지만 또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견해는 최소한 금세기적인 편견일지도 모르며
필자는 그러니까 번스 교수님은 지금까지 지적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권력 현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예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스 교수님이 자라난 그러한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었던 그러한 때였는데, 그때 그 세계 20세기 위인들, 루즈벨트와 같은 그런 위인들이 막 출연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자라났던 그러한 번스 교수님에게는 바로 그렇게 위대한 권력 추구, 어떤 크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그러한 것이 어떤 정책에서 권력에 관한 그러한 주요 테마나 주제가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무의식적인 어떤 무의식적인 그러한 어떤 관념이나 개념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편견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번스 교수님은 1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시대적 환경에서 성장하시고 또 2차 세계대전에는 참전까지 하셨습니다.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전쟁들을 연구한 번스 교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가 초래하는 가공할 만한 물리적 영향력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번스 교수님이 아마 많은 정치학계에서 권력을 연구하면서 많은 전쟁을 또 연구하신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 역시 정치적 거인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면서 그들의 실제 권력과 명성으로 전해지는 권력이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정치학자로서 오로지 권력의 기초에서만 개인들의 상호 관계를 분석했던 이른바 권력 학파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파워 스쿨이라고, 권력에 관한 것이 과연 권력이 무엇이고 권력의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며 어떤 권력자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리고 힘의 근원과 원천은 무엇인가, 이런 거 연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번스 교수님 자신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권력에만 집착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엄청난 지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대가를 지불할 것 같아서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정치를 권력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권력의 역할에 무지해졌으며 또한 그 결과 리더십의 중추적인 역할에도 무지해진 것인데, 우리 실패는 부분적으로 경험적이고 심리적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권력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는 어떤 힘의 관계, 어떤 것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라던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과연 그런 권력의 그 밑바탕에 있는 어떤 리더십이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간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힘의 작용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음태사 이해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그 총을 그냥 갖다가 자기 시종에게 주어서 아무나 쏘고 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음태사 왕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영국인 박무객이 실제로는 궁정 외부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왕이 그를 위해서 일부러 계획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가시적으로 보여진 그러한 비주얼한 세계의 어떤 권력 관계의 이면에는 어떤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권력 관계 아래에 있는 바로 여러 다양한 그러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프레드릭 윌리엄의 그러한 자신의 아들 황태자가 다른 동료들하고 같이 놀러 갔다 왔다는 그러한 이유로 다른 그러한 동료들을 다 참수형시킨, 바로 그러한 예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유모가 바로 이 왕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말린 것이죠. 즉 이러한 소위 절대적인 권력이 그것에 저항한 유모의 도덕적 용기보다 더 중요했겠는가? 우리가 봤을 때 바로 프레드릭 왕, 그가 했던 그러한 권력 행위와 그리고 그 유모가 그 아이들을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말렸던 그러한 저항적인 행위, 그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유모의 행위가 더 중요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구했던 그러한 학자나 권력 중심자들은 프레드릭 왕의 그러한 행위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전제적인 지배자들이 도덕적인 저항뿐만 아니라 피지배자들의 고의적인 어떤 업무 지연, 어리석은 업무 처리, 조용한 사보타주 등 저항 운동에 의해 계속적으로 좌절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밖으로 드러난 어떤 권력자, 그들의 행위, 큰 권력만 생각했지 사실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던 그러한 저항과 거기에 대한 사보타주, 그 태업이죠. 태업. 그러니까 어떤 걸 명령했는데 천천히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항을 하는 그러한 밑바닥에 깔린 그러한 저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인식을 하지 못한다. 워낙 이렇게 어떤 엘리트주의적인 그러한 리더십 혹은 권력에 관한 관심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밑바탕에 일어나는 이런 저항적인 그러한 행위와 또한 리더십과의 어떤 관계,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미리 많이 살펴보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권력에 대한 지나친 그러한 강조에서 우리 스스로를 해방하기 위한 희망의 주된 부분은 바로 이론적인 노력 혹은 최소한의 개념적인 노력을 하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서 사람들 사이의 영향력이 항상 기계적이거나 비인격적이거나 순간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는 깊은 인간적인 상호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 권력주의적인 그러한 것에 매혹되거나 거기에 우리가 취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진정한 그러한 힘의 근원,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힘의 근원에 관해서 어떤 관계를 통한 리더십에 관해서는 사실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바로 이런 권력지향적인 우리의 사고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이론적인 연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노력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갈 때 우리의 그러한 어떤 기존에 가졌던 편견이나 권력에 대한 권력지향적인 그러한 마인드 자체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더욱 현실적이고 정교한 이해에 있으며 상호 간의 설득이나 교류, 고양, 그리고 변혁의 실천, 간단히 말해서 리더십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권력은 한계가 있으며, 그리고 리더십은 바로 관계의 그 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비평 및 토의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께서는 어떤 전제적인 권력의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음태사라던가 아니면 프레드릭 윌리엄이란 그러한 예들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기존의 권력지향적이었던 어떤 학문적인 경향을 스스로 이제 반성하고 계신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제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고, 그리고 그 권력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 어떤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굉장히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 예를 들면 어떤 부를 통해서 권력을 많이 축적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아주 엘리트주의적으로 어떤 나라를 이끈 어떤 그러한 인물, 굉장히 파워 있는 그러한 존재만을 희구하고 갈구하였던 그러한 면들이 이 미국 사회 내에 많이 있었고, 그러한 방향으로 이 미국의 정치학이나 어떤 권력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었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을 이제 번스 교수님은 감지하시고 리더십이라는 것을, 관계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것을 공부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권력에 취해 있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끄집어내보자 라는 그러한 의도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제 어떤 권력지향 중심적인 그러한 관점이 많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희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굉장한 실패감, 좌절감을 또한 느끼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 그 밑에 있는 중요한 그 사람들과의 리더십, 서로 간의 관계, 그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총선도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결국 자리를 얻지 못한 것에 관하여서 실망이나 좌절감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리더십의 관점에 봤을 때는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맺어진 사람들과의 연대와 관계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깨닫는 부분들이 이제 선거 끝나면 이렇게 이렇게 당선되신 분들은 감사하다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또 낙선하신 분들은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든가 감사하다라 그런 표현을 또 하잖아요. 선거운동 때처럼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리더십 연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어떤 국회의원 배지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하지만 사람들과 어떤 사랑이나 어떤 연계 관계들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그분들과의 그런 관계들을 위하여서는 또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선거 끝난 이후에도 그런 표시들을 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이 리더십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관계가 그렇다면 왜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관계라는 것이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함에 있어서 이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조건 밀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에 많이 그렇게 해왔고, 하지만 거기에는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그 가운데는 사람들과의 어떤 많은 상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성취했다고 하여도 바로 그런 성취된 그런 목표 이면에 너무나 그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진 그러한 성취 자체는 단시간적이고 또한 많은 성과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어떤 행위는, 또한 그런 어떤 권력 행위는 그런 것들이 좀 지속 가능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계속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언제라도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이 가치적으로 볼 때도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자신을 응원해주는 주민들과의 관계라든가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또 마인드 자체가 또 나중에 리더십에 섰을 때는 바로 더욱더 국민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그렇게 또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통한 관계가 우리 어떤 목표에 대한 성취, 단기간의 성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리더십과 권력,
두 번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권력의 두 가지 본질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동기와 자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리더십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권력이라는 것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리더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뭐냐면은 바로 어떤 동기라는 것과 바로 자원이라는 것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떠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동기는 충분하지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은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이나 상원의원이 되는 것, 아니면 호화로운 요트를 타는 것, 아니면 자선단체에 수백만 달러를 기증하는 것,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여행을 하는 것, 부정을 바로 잡는 것, 그리고 직장의 보스에게 잘못을 따지는 것 등과 같이 그럴 만한 자원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권력의 두 가지 본질은 바로 이러한 동기와 자원이며,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마음 가운데 어떤 동기는 많아요. 모티브. 이 동기는 굴뚝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제 내가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나 그런 생각은 굴뚝 같지만 아직까지 위치가 신입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원이, resources, 이 자원이 부족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바로 이 동기와 자원, 이 두 가지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있고, 바로 이러한 동기와 자원을 통해서 바로 이 권력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동기가 부족하면 자원은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면 동기는 무의미해지는데, 둘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권력은 붕괴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원과 동기는 필수적이며 동시에 항상 부족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권력은 이해하기 힘들고 그러한 제한된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력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리더십도 권력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철학자 버틀런드 러셀은 물리학에서 에너지가 기초적인 개념인 것과 같이 권력은 사회과학에 있어서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러한 은유라고 하겠습니다. 즉 에너지죠. 물리학에서도 어떤 물체를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 즉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과학에서도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 즉 권력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즉 태양이 물리적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이용되어 온 것처럼 권력의 원천이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결핍과 욕구로 가득 찬 넓은 저수지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는 권력을 행사하는 자, 그리고 권력을 따라가는 자, 그들 간에 어떤 욕구가 있고 필요가 있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거대한 웅덩이로부터 바로 이 권력의 힘의 원천, 바로 그 본질이 도출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번스 교수님은 B에 대한 A의 권력은, 그러니까 B에 대해서 바로 A가 어떤 권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A가 B를 유도할 수 있는 최대의 힘, A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A를 통해서 B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최대의 힘에서 B가 A에 저항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힘, 요거는 먼저 A가 B를 향한 최대의 힘에서 B가 A를 향한 그러한 저항,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빼면은 바로 거기에 이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A가 B에게 어떤 힘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A가 상사가 될 수도 있고 B는 따라야 되겠죠. 하지만 B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라든가 어떤 권력의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장하고 더 안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이런 권력 원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B가 A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라고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있다라는 거죠. 저항. 그러면 결국은 이 A가 B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총 힘에서 B가 A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총 힘을 빼면 바로 그것이 A가 B에 대한 권력이다. 이렇게 수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권력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A와 B 혹은 X와 Y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신들의 게임, 더 게임 오브 갓즈, 신들의 게임에서 서로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어떤 크로케 같은 그러한 존재인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서로 신들의 그런 게임 가운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기 게임 놀이기구처럼 그렇게 된 그런 존재인가 그런 것이죠. 마치 아이들의 유모가 전제군주를 가로막고 섰던 것처럼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공이 신의 뜻을 거역하면 어찌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신의 장난감이 신한테 거역하면은 과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재밌는 그런 질문들도 던지시면서 이 공식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이론적 실마리는 뭐냐면은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A와 B가 있으면은 A가 이만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B가 이만큼 저항을 할 수 있을 때 나와 있는 권력, 이러한 권력인데 바로 이러한 방정식의 중요한 것은 결국 A와 B 사이의 그런 어떤 관계적인 문의, 이러한 관계라는 것이 바로 권력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스 베버는 권력이란 사회적 관계 내에서 한 행위자가 저항을 거스르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개연성으로 이러한 개연성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회적 관계 내에서 어떤 의무라든가 아니면 어떤 힘의 그러한 통제를 받겠죠. 물리학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중력의 통제를 받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권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권력을 탐색하는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여기서 또 P라고 권력 보유자를 P라고 이야기하고 파워의 아마 그 약자 같은데 이 권력 보유자가 바로 하는 일과 R은 리시버 같아요. 아마 이게 권력 수령자. 자, 이 어떤 대응 방식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바로 어떤 한 사람이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 자신이 저항하면서 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바로 권력이라고, 그러한 힘을 권력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러한 정의는 바로 어떤 권력 보유자와 권력 어떤 수령자, P와 R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권력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혼내주어도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었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권력이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데 무엇이 이러한 가능성의 정도를 결정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과연 동기인가 아니면 의도인가 아니면 권력의 자원인가 혹은 기술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가 이제 어떤 아이는 순종해서 잘 듣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뻗땡기고 숙제하라 해도 숙제도 안 하고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해도 뒤집어져 가지고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는 자신의 부모로서의 그냥 권력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은 실망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력이라는 것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행사하는 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행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에는 그럼 내가 무조건 애에 대해서 무조건 공부하라 그러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내 지시대로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애를 지도하거나 훈육할 그러한 힘이 내가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를 잘 구슬러서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마인드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이게 권력 추구적인 그러한 마인드에서 이제는 리더십적인 마인드로 이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즉 동기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권력의 자원, 즉 용돈을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걸 많이 사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기술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가 이제 숙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것인가? 그것은 P는 오로지 자신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P는 오로지 자신의 역량에 의해서만 행동하는가? 의존해서만 행동하는가? 그러니까 부모는 이러한 능력들을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부모 자식 간의 그러한 권력 관계에 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러한 질문에 이제 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P와 권력 보유자, R, 권력 수령자, 그리고 모든 어떤 크로켓 선수들, 아니면 타구 봉, 그리고 그 공들보다 더 높은 권력 관계라는 공간에 놓고 이 모든 것을 통치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바로 권력 현상은 집합적인 행위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바로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권력이라는 것과 또한 바로 이 어떤 리더십이라는 것,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그러한 관계, 사회적 인과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권력의 본질은 바로 목적에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대부분의 권력 이론가들에서는 무시해 왔으나 하지만 권력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목적과 바로 의도. 바로 이 목적이 곧 의도인 거죠. 인텐트.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그 목적이 이 권력과 굉장히 관계가 있고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 P의 목적이 R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 아니면 무시되는가? 그리고 어떤 명백한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P와 R이 지닌 결핍 필요 그리고 가치들 사이에서 의식적인 상호작용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만일 P가 한 가지 이상의 의도를 가졌다면 이러한 의도는 모두 평등한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권력 행사를 하나의 집합적인 행위로 정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권력에 대한 심리학적 개념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가로질러서 권력과 리더십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바로 심리학의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런 권력이라는 것과 리더십이라는 것, 이 사이의 그런 관계들, 이 관계들의 중요한 어떤 토대, 그것을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그 뭐냐면 그것은 권력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관계로서 권력은 권력 소유자와 권력 수령자의 공통 의도 또는 목적을 포함하는 것이며 권력은 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집합적인 행위이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 번스 교수님은 이런 권력 과정을 특정 동기와 목적을 가진 보유자 P가 인간이나 동물 및 환경과 같은 권력 수령자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바로 권력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바로 P, 이 권력 보유자가 하나의 어떤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을 가지고 이 R을 얼마나 변화시키는가,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 그래서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권력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권력 기반에 포함된 자원들을 이용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권력은 그 과정에 있어서 권력 보유자의 동기와 자원, 그리고 권력 수령자의 동기와 자원, 이 모든 것들 사이의 관계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권력 보유자도 바로 어떤 동기와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리소스, 자원이 있겠죠. 그리고 이 권력 수령자도 역시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령자도 하나의 자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권력 보유자와 이 권력 수령자 간의 둘 간의 관계,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어떤 권력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필요한 요소들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럴드 라스웰이라는 분의 고전이 된 그러한 책에서 그는 권력 보유자는 사적 동기를 공적 목표로 대체하고 그리고 사적 이익을 공적 이익으로 합리화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 보유자가 자신의 어떤 사적인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적인 동기로는 이 권력 수령자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해달라, 이기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고 이 R이, 이제 권력 수령자가 이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바로 여기서 얻는 어떤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P는 이익을 얻잖아요. 근데 이 이익이 단순히 사적 이익이 아니라 이것을 공적 이익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오로지 권력 동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가정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모든 권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 행사를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아야만 하는가라고 데이비드 맥클러렌이라는 그런 박사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제 맥클러렌 박사님은, 그리고 또한 다른 심리학자들은 권력에 대한 높은 요구를 지닌 사람들은 어떤 가치 박탈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경험 때문에 권력의 추구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사람들이 또한 성장하는 동안 그들을 억누르는 사람을 거스르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당사자들의 내적 연원, internal resources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할 것인데, 그들은 결국 그 연원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기 내부에 있는 힘이라는 것을 발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목적 자체도 어떤 다른 사람으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그 내적 연원, internal resources에는 바로 자기 자신을 결국은 발전시키고, 그리고 자기 어떤 스스로를 발전시켜서 더 가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고 싶은 그러한 내적인 힘, 바로 그것에 기한한다라는 것을 연구의 그러한 결과로서 발견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의 발견들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좌지우지하거나 권력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바로 어떤 권력 행사자가 자신의 어떤 가치, 자신의 어떤 것들을 실현하고자 싶은 그러한 동기, 어떤 그러한 것에서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권력 보유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오로지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동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동기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연구들은 우리에게 권력 행사자란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통제력 행사라는 한 가지 목적에만 골몰하는 사람이라는 기존의 어떤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이제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기만을 원한다. 그런 기존의 이미지를 수정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주요한 그러한 동기라는 것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스스로의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들의 동기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권력 보유자가 가진 그런 바로 이 동기 부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 보유자들은 다양한 동기, 예를 들면 결핍이라던가 필요 아니면 기대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일부는 권력이 아닌 지위, 인지, 위신 그리고 영광을 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구의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취의 필요성을 권력 추구의 강력한 동기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권력은 하나의 통제 수단이기보다는 하나의 성취로 간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권력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어떤 통제해야 되는 그러한 권력에 대해서는 반대로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의 어떤 권력에 대한 이미지였다고 하면 서구의 어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다는 것은 이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바로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 권력을 사용한다, 추구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취가 목적이면은 이 권력이 가진다라는 것 하나의 성취의 그러한 대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취하고자 한다는데 내가 거기서 저항할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이 성취하겠다는데 저항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구 사회에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항감이 적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 목적이나 그러한 이유 자체가 성취에 있다. 본인 성취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격려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권력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 자체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권력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권력자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이제 지지해주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도리어 그것을 하나의 어떤 성취로 본다면은, 도리어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또한 어떤 그들이 성취한 것에 대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바로 권력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서구의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권력 행사를 즐기면서 그들의 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장악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그것은 개인이 지닌 어떤 능력의 동기 토대를 바로 로버트 화이트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효능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자신이 주변 환경을 장악하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것이 바로 그 권력 행사자의 동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로버트 화이트라는 분이 바로 효능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영어로 effectiveness.
바로 이 효능감, 이 효능감이라는 것이 바로 권력 행사의 중요한 그러한 동기요, 그러한 목적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떤 추종자로서 다른 어떤 리더십에 따라야 되는 입장에서도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통제하고 자신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가운데 스스로의 주관에 따라서 어떤 것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효능감을 가지게 되었다면은 바로 그러한 리더십도 제대로 된 리더십이고 그러한 효능감을 받은 그러한 추종자들도 제대로 된 그러한 어떤 추종 행위를 한 그러한 것이다. 바로 지도자는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고 추종자는 바로 팔로우십을 제대로 발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제목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함께 다루는 그러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마키아벨리나 홉스, 니체 그리고 근대 권력 이론가들이 그렸던 이미지에 딱 맞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아주 이제 거만하게 이제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이제 해야 되고 요즘에는 거의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리더십이 바로 이제 나가리 되죠. 바로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외적인 자원들,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제도적인 그러한 외적인 자원들과 그들의 효능감, 그리고 그들의 학습 기술, 능력, 그리고 능력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사람이나 사물을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능감과 함께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절대 권력자들이 효능감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복잡한 그러한 권력 과정들을 이해하는데 리더십의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사실 그들이 그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권력 행사자들의 그러한 동기는 이제 권력의 어떤 특성이 나왔는데 바로 이 권력 행사자들의 이러한 동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권력 행사자들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권력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이러한 피행사자, 바로 이 이 피행사자가 이 동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동기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권력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피의 의도이며 권력 행사자들은 피행사자들이 결핍과 필요들을 인식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R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나 욕구를 인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식 못할 수도 있다. 이 권력자들은, 권력 행위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 자신의 동기와 목적은 있고 자신의 목적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따라가는 이러한 권력의 리시버, 권력 수령자들, 바로 피권력자들이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은, 이 권력 행사자들은 이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든지 필요를 가지고 있든지 이 사람이 그다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것이 권력의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적나라하게 바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그러한 권력에 대한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뒤에서 설명하지만 그렇지만은 번스 교수님은 권력의 그러한 본질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즉 이제 그들이 권력 행사자들이 피행사자들의 어떤 결핍과 필요를 인식한다고 해도 오직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만 그 수준에서만 이야기할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 설정이 저 사람의 동기가 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채워줌으로 바로 내가 원래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합치하겠다. 그것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범위 내에서만 그것을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지만 권력 행사자는 자유로운 행위자가 아니며
그들은 외부로부터 작용되는 압력과 내부로부터 비롯되는 압력의 영향을 받기 쉽고, 일단 그들의 의지와 목적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외부적 상황은 통제되기 마련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권력 행위자 역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 다양한 그런 통제되는 그런 수단이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게 리시버 피권력자들에 의해서 어떤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 상황을 통제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권력 소유자들의 극단적인 연장선상에 있는 적나라한 권력의 행사자가 바로 히틀러나 스탈린과 같이 고삐 풀린 그러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Unbridled power, 고삐 풀린 권력. 말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고삐 풀려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통제의 기초는 바로 피의 권력 토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권력 행사자, 이 사람이 그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밑에 받침이 되는 그러한 권력의 토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의 토대,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권력 보유자들이 그런 것처럼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P와 R의 권력 토대 사이, 그리고 P와 R의 목적이 현실화될 가능성의 사이의 불균형은 매우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P의 권력 토대는 아주 크고 힘이 굉장히 크고 이 사람이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토대 근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근데 이 R, P 권력자, 권력 수령자는 이 토대가 아주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적에 있어서도 이 사람의 목적과 이 사람의 목적은 굉장히 그 비균등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전혀 별개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만 바로 이 R, 권력 수령자는 이 P의 그러한 행위를, 목적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이다, 권력 관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바로 나치치하에 있었던 죽음의 수용소나 아니면은 공산주의자들의 재교육 수용소들이 이런 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극단적인 형태 말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은 P 권력 토대가 P에게 R에 대한 통제력을 부여하되 R이 저항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남겨주는데 보다 덜 비대칭적인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 번스 교수님께서 권력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P와 R이라는 어떤 변수들, 그리고 어떤 수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계신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은 여기 이제 P가 권력 행위자가 있고 여기 R이 권력 수령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의 권력 토대가 이만큼 이제 크고 권력을 이렇게 권력 토대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죠. 그런데 R의 권력 토대도 한 어느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도 어느 정도 자신의 권력 토대로 여기에 저항을, 여기는 권력을 행사하죠. 여기는 어느 정도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게 전형적인 어떤 권력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2차 대전 동안에 미국에 있던 일본계 미국인들에 대한 어떤 재배치 그리고 감금 조치 같은 거 있었죠. 그런 것이 이러한 예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조직 속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일생. 우리의 일생이 바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거나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권력을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둘 또는 그 이상 사람들의 행동 동기들의 토대들을 공유하고 그 행동 과정에서 다양한 자원들을 동원하는 관계로 정의하는 것은 권력을 광범위한 인간 행위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영역은 더 이상 어떤 권력 엘리트 그리고 권력 기구 또는 정통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어떤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며 권력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인간관계 속에 또 다 스며 있으며 권력은 대부분 인류의 영광이자 짐이기도 하는데 짐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드시는데 어떤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어떤 결핍, 필요, 기대는 상대방에게 촉발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대방은 매력이 많고 욕망 또한 대단하며 그 행동 동기도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투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력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바로 특정 맥락들 내에 있는 관찰자들은 그들의 권력 혼합을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인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어떤 이게 이게 R이라는 사람이 이제 P라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것이죠. 매력적이야. 정말 매력적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어떤 필요나 욕구가 안에서 막 샘솟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어떤 강인한 어떤 그렇죠. 동기도 굉장히 당연하고 행동 동기도 단단하고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목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좌지우지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좌지우지 한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진 것이죠.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자신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여기 있나? 나는 여기 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밌죠?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도 하나의 권력의 그러한 모습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권력 혼합, 파워 믹스, 권력이 다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인식되면서 권력에 대한 이론을 만들고 권력 현상을 또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서술하기도 하지만 특정 상황에 있어서만 유용하고 맥락을 달리할 경우에는 또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맥락, 바로 이러한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연구 방법들, 이러한 어떤 연구의 어떤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제 취한 그러한 어떤 단점, 그거는 바로 이러한 어떤 맥락, 이런 어떤 하나의 전체적인 맥락을 벗어나게 되면은 권력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힘들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권력의 속성들을 다르게 이제 파악하는 그런 학자들의 그 의견들을 쏘고 계신데, 이제 로버트 A 달이라는 그런 박사님의 권력 범주의 어떤 분석적 연구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차원은, 1번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은, 권력의 한 차원은 분배로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분야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권력의 집중과 분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권력을 어떤 분배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차원은, 다른 차원은 범주에 관련된 것으로서 권력의 일반화나 특수화의 정도입니다. 얼마나 일반화되었는가, 아니면 얼마나 특수된 그런 권력인가. 두 번째는 하나의 어떤 범주의 측면에서, 스코프, 이 범주의 측면에서 권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역에 관해서, 이거는 더미니언.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것인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영역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영역 부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리더십이 어떤가라는 걸, 권력을 많이 가진가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근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범주, 특수적인 그런 권력이나 일반화된 권력이나라는 건 또 나눠볼 수 있는 것이고, 첫 번째는 또한 어떤 분배, 그래서 어떤 권력이 집중되어 있냐, 아니면 다 분산되어 있냐, 이런 부분에서도 권력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특히 여기 마지막에 영역, 이 도미니언, 영역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들이 인지하기 쉽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이 인지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권력에 대한 또한 일반적인 그런 연구 방법으로서는 영역에 대한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역. 크기가 얼마나인가. 이거는 또한 아레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 이 영역은 여기 위에 도미니언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영역에 관한 아레나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를 마이크로 파워와 또한 매크로 파워로 이렇게 나눕니다. 즉, 전형적인 미시 권력과 아니면 어떤 거시 권력으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 전형적인 미시적인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P와 R과의 관계와 같이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권력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잡한 그런 권력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크로적인 그런 방법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P가 실제적인 권력 영역에서는 이 P가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P1, P2, P3 많은 사람이 이렇게 권력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R도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R1, R2, R3, R4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 이걸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이 이 매크로 파워 이 방법이다. 거시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권력을 연구하는 것보다 이 매크로적인 전체적인 관점에서 권력을 연구하는 것이 더 권력을 설명하는 것이나 연구하는 것에 더 쉽다. 이 역설적인 건데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역설적으로 권력과 리더십의 대중적 현상에서,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것이죠. 대중적 현상에서 보다 많은 이해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체 국가를 놓고 본다거나 이제 어떤 지역사회 전체를 놓고 본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대중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 이제 그 연구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제 경험적인 그런 측면들이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분석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 행사의 근본적인 과정은 동일한데 이 매크로나 아니면 마이크로나 이제 권력 토대는 협소하거나 기대할 수도 있지만 사적 동기에 지배받는 P는 P가 조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기와 관련된 요소를 동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는 원래 자기 사적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공적인 것으로 만들고 이 R이 가지고 어떤 자원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권력 과정이 매크로나 마이크로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원은 공통적으로 권력 수령자들의 동기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무서운 독재자라도 순교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P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R의 어떤 자원을 이용해야 됩니다. 권력 자원이 있죠. 이 자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자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P가 가진 어떤 동기에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가 그래 내가 그걸 해줄게. 내 자원, 돈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역량을 통해서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R의 동기를 만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 P가 네로와 같은 전제 군주를 할지라도 이 R은 순교자가 되어서 네가 뭘 하든지 나는 하지 않겠다. 네가 나를 콜로세움에 보내든 사자 밥이 되게 만들든 나는 당신의 그런 요구에 반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노예제나 투옥 등 물리적,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권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지배하는 권력, 이건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런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히틀러나 아니면 스탈린 같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권력은 전제 권력을 위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밑밥을 많이 깔아놔야 된다는 것이죠. 밑밥을 많이 깔아가지고 히틀러도 독일 나치당이 수상이 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사람들을 동기부여시키고 자신의 사람들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을, 엄청난 그 자원의 투자들을 밑밥을 많이 깔아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투자가 이 완전한 그런 지배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쏟아붓거나 해가지고 완전히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투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P가 R에 대해서 완전한 통제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R이 P에게 완전히 넘어오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P는 R을 강제력을 통해서 완전히 조종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 말대로 꼭두각시를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과정인 것이죠, 이게. 바로 그러한 것이 완전한 그런 지배력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럼 비평 및 토에 관한 부분들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리더십의 이해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권력이며 이 권력에 대한 그런 다양한 어떤 연구 방법들을 관해서 다양하게 또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이 소유물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쪽에 이제 강조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전제적인 그런 권력,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관계 중심의 어떤 권력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우리 사회에 있는가? 그런 질문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저희도 돌아봤을 때 전제적인 권력이 강화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역시도 어떤 전제적인 권력을 희구하고 갈구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를 원하였고, 그리고 그런 리더가 사회를 질서를 잡아주고 또한 온전히 통제력을 가지고 이끌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았듯이 권력의 어떤 영광, 권력의 찬란함은 많이 보았지만 그 밑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관계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상처, 어려움, 그리고 저항,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강구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로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이 관계 중심의 어떤 권력,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과 관련되어서 일단 제 생각에는 좀 약간 이것이 투명해야 된다. 권력이라는 것이 은폐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이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권력을 행사하는 부분들에서도 투명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목적 자체가 하나의 어떤 통제가 아니라 도리어 이제 그런 이미지보다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의 성취의 이미지로 우리가 다가올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개인적인 성취가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간 그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른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권력자에 대해서는 우리 보통 생각하기를 굉장히 어떤 권위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감이 있는 반면 또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낮아져서 사람들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미지화된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한데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모습은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명령이고 지배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노력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성취함으로써 권력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이 자기 실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들이 그 현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영역에 있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나의 어떤 권위라든가 내 위에 얹어야 될 어떤 하나의 그런 무거운 짐으로 권력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 자체가 하나의 어떤 본인의 성취고 본인의 어떤 그러한 노력이었다. 본인이 열심히 밤새도록 선거운동하고 뛰어다니며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칠 때 밤새서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결과이다. 그만큼 노력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를 몰아주는 것은 그만큼 그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성취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제 결국은 이러한 또한 리더십 자체는 어떤 전제적인 리더십이 될 수가 없겠죠. 어떤 관계적인 리더십이고 또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그러한 부분들로 좀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또 한번 해보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좀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고 또 토의하고 그러면서 좀 그런 이미지 자체를 리더십에 대한 권력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산부 요인들에 대한 관료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지 자체가 너무 권위주의적이었다. 근데 그것을 좀 바꿔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실용성 있게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그 권력을 발동해야 될 때는 발동을 하고 하지만 그 이미지 자체는 도리어 관계적인 그런 측면들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리더십과 권력에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리더십은 많이 이제 이야기하지만 사실 팔로우십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죠. 사실은 이제 리더십과 팔로우십 둘 다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지도자와 추종자의 목표를 이루는데 두 개 다가 함께 작용해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나오지가 않네. 리더십과 잘 나오네요.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권력의 한 측면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권력과 구별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은 잠재적 권력 행사자가 자신의 특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동기로 자신의 권력 토대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동원하고 활용될 때 행사되는 것이며 권력 토대 자원들은 권력 행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한 권력 토대 자원들 및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된 피권력자들의 동기를 활성화시키게 되는데 목적은 권력 수령자의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바로 이 권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권력 행사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라는 것은 권력의 행사자의 목적이겠죠. 근데 권력의 수령자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력 행사에 있어서는 이 권력자의 목적이 수행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리더십의 경우에서는 특정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갈등하면서 추종자들의 동기를 일깨우고 이끌어내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도적, 정치적, 심리적 자원을 동원할 때 발휘되며 지도자와 추종자 양측 모두에 의해 상호적으로 수용된 목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행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더십에 관련돼서는 리더십은 다양한 이제 갈등하는 사람 리더십이 여러 명 있죠. 그럼 이런데 경쟁이나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경쟁이나 갈등 상황 가운데서 이 팔로워들의 어떤 자원들을 끌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끌어올 때 리더십의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이 팔로우십의 목적과 두 개가 공유되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합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의 목적만 추구되면서 안 되고 이 리더십의 목적뿐만 아니라 팔로우십의 목적이 함께 추구되는 그러한 것들. 왜냐하면 이게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목적이 추구되지 않는다면 이 팔로우는 일로 가겠죠. 일로. 다른 자신의 목적과 맞는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과정에서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서로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기와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자신과 추종자 양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추종자의 동기를 이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추종자의 팔로워들, 추종자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리더십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십은 서로 다른 지도자들이 잠재적 추종자들의 동기의 토대에 호소하고 주장하는 갈등 또는 경쟁의 상황에서 발생하지만 적나라한 권력은 경쟁이나 갈등을 허용하지 않고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과 같은 상호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은 바로 이 상호연대가 없다. 상호연대가 없다. 하지만 리더십과 팔로워는 상호연대가 있다. 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특별한 유형의 권력 보유자인데 권력과 똑같이 리더십도 관계적이고 집합적이고 목적적이다. 관계적이고 집합적이고 목적적이다. 하지만 리더십의 범주와 영역은 권력보다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리더십은 이제 추종자들의 목적과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종자들의 목적이 리더십 목적과 일치가 안 되면은 거기엔 리더십 팔로우십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권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권력의 행위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그 권력 수령자, 피권력자들의 목적이 어떻든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바로 광범위하게 그 피권력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추종자의 특정 동기를 일깨워 북돋워주고 어떤 다른 동기들은 또 무시할 수도 있죠. 어떤 동기들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 추종자들의 동기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추종자들의 동기를 인정하고 그의 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즉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바로 피조물, 바로 동기를 가진 인간을 리드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을, 그러니까 동기가 없는 하나의 사물을 리드하는 것은 바로 권력이다. 그거는 권력 행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 실제적, 잠재적인 권력의 보유자입니다. 이 지도자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그 지도자죠. 이 지도자는 실제적이거나 아니면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그러한 권력의 행사자이다. 이지만 반면에 권력 보유자가 지도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권력 보유자들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권력 보유자들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한편 라스웰과 카플란과 같은 그러한 학자들은 권력이란 반드시 사람들이 가치 여기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권력에서 가치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였지만 번스 교수님은 권력이란 권력 행사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필연적으로 관련되며
동시에 피권력자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큼만 그들의 욕구와 가치에 연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권력 행사자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권력자의 가치라는 것은 권력 행사자의 목적과 맞을 때만 그 가치를 인정된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앤드류 맥파렌이라는 분을 따르면은 그 지도자가 의도하지 않았거나 원치 않았던 변화를 발생시킨다면 그는 영향력을 해온 것이지만 권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즉, 어떤 권력자가 자신의 어떤 결과를 원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지만 권력자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죠. 그것은 권력 행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번스 교수님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향력이라는 것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개념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준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 도대체. 학적으로 별 개념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영향력이라는 어떤 개념의 사용은 자신은 배제하겠다. 자기 학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영향을 줘야 된다. 근데 영향력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명확하게 개념화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스 교수님 계속 생각한 거는 리더십을 그냥 방만한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개념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권력 보유자이다. 그러니까 권력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지도자이다. 즉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람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번스 교수님의 중요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로드릭 벨이라는 그런 분과 그의 동료들은 권력이 하나의 관계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 관계라는 것은 권력 토대의 일부분인 어떤 실체가 필수적인 부분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다라고 그렇게 번스 교수님은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변수로서 이 권력 관계에 설명한 중요한 변수로서는 이 목적이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 번스 교수님은 리더십을 지도자들과 추종자들 모두의 가치와 동기, 즉 어떤 욕구와 필요, 열망과 기대를 반영한 일정한 목표들을 위해서 그 추종자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신 것이죠.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리더십을 지도자들과 추종자들, 정의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지도자와 추종자들 두 사람 모두의 동기, 모두의 가치와 동기. 그런데 이 가치와 동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욕구나 필요, 열망, 기대, 이러한 가치와 동기를 이것을 반영한 하나의 목표, 이 목표를 위해서 추종자들의 어떤 추종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리더십에서 이제 천재성이라는 것은 언제 발현되냐 하면은 지도자들이 그들 자신과 추종자들의 가치와 동기를 일단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자신과 추종자들이 어떤 동기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동할 것인가 그것을 그 방식을 잘 결정하는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천재성이 거기서 발현된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은 추종자들의 필요 및 목표와는 분리될 수가 없고 지도자 추종자의 본질적인 그러한 관계는 공통의 일치된 목표 하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동기와 잠재력 및 기술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같아요. 어떤 목적은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한쪽은 동기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긴 하지만 내 마음컨대 그거를 그것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잠재력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룰지도 모르는 거예요. 기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같아. 그러면 리더십이 이런 같은 목표 하에 이 사람을 동기부여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떤 기술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이끌어서 그 사람이 이 리더십과 같은 동기와 목표를 가지도록 같은 동기와 또한 기술과 또한 그런 것들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 즉 바로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efficiency, 자기 유용성, efficiency를 바로 이 팔로워도 추종자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추종자도 정말 과거에 그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하지만 마음에는 바라했던 그런 욕구들이 실제로 필요로 바뀌고 가치화되어서 이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 사람 추종자도 나도 이 내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개선된 상황으로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생의 동기력과 의욕과 활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이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이다. 또 구체적으로는 변혁적 리더십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리더십이라는 것은 가치 있고 그리고 소중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호작용, 추종자와 또한 리더십의 상호작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중에 많이 배우겠지만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어떤 유익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줄 테니 너는 이것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것을 트랜잭셔널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 거래적 리더십이 뭐죠? 두 번째의 형태는 변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것은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아니면 트랜스포밍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그 변혁적 리더십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에서 15강에 걸쳐서 공부를 하였고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전에 유튜브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또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 좀 근원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변혁적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지도자와 추종자 양측의 행위 수준과 또한 윤리적 열망의 정도를 고양시켜서 양쪽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의미에서 리더십이 정의된다면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의해 고양될 추종자들과의 관계 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그리고 종종 추종자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되어서 핵심 간부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이것이 역동적 리더십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즉, 이 리더가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바로 이러한 추종자들의 어떤 동기부여와 그리고 또한 어떤 이피션시의 증가를 위해서 그 사이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그 추종자들이 그것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나중에는 리더로서 이 사람도 커나가는 것.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리더십은 하나의 어떤 리더와 어떤 팔로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역동적인 그러한 관계의 리더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거기에서의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로서 간디의 그러한 예를 들고 계십니다. 간디에는 또 역사를 바꾼 리더십에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추종자는 기능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나 서로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도자 추종자의 관계 형성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하는데
지도자는 리더십 이니셔티브에 대한 추종자들의 응답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솜씨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추종자들의 욕구, 필요 그리고 다른 동기들을 끄집어내어 해결을 시도하고 추종자들의 동기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동기 형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힘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관계 형성을 자기가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죠. 가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번에 출마하겠다라고 거리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니셔티브해서 동기부여시켜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그리고 그러한 자질을 바로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이 가지고 있던 측면에서 이 리더십의 중요성이 거기에 가치가 있고 거기 중요성이 거기에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절대 권력의 본질은 피권력자의 토대를 압도해 버리는 것인데 리처드 휴즈라는 그런 분에 따르면은 히틀러는 세계를 그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고 단지 물건들만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세계에 있어서는 자신은 인간이고 다른 사람은 다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알무니 죽여 쏴주기나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은 물건이기 때문에 인격 자체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건으로 취급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권력의 그러한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근데 또 하나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리더자와 추종자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거의 상호전적으로 완전히 딱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리더가 완전히 그런 그 팔로우십에 대해서 의존해버리고 서로가 팔로우도 리더에서 완전히 의존되어 버리는데 그런 상태도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완전히 서로가 독립된 존재로 서로 이제 상호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서로 혼화된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이제 복잡한 관계로 간다면은 어떤 잔인한 권력과 아니면은 상호 호혜적인 리더십, 팔로워십 간에 두 개의 어떤 축 사이,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리더십의 그런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학자들의 의견들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번스 교수님께서는 권력과 리더십의 의도된 효과의 산출 정도.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리더십을 통해서 아니면 권력을 통해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것이 얼마나 산출되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측정을 하기가 간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측정 변수로서 뭐가 있냐면은 어떤 의도가 있었는가, 그리고 어떤 영향이 주어졌는가. 영향이라는 것은 어떤 가능성, 어떤 힘이죠. 그리고 의도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의도와 영향의 변수들을 통해서 어떤 산출물이 나왔는가를 통해서 리더십을 연구할 수 있다는 연구 방법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평과 토의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결국 권력과 리더십의 어떤 차이를 다루고 계시면서 리더십이 범주와 영역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죠. 권력에 대비해서는 제한적이지만, 그리고 지도자와 추종자가 공유되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권력과 리더십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이제 그것들을 확장해서 우리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에 우리가 추종자잖아요. 바로 우리 추종자들에 관한 공통적인 어떤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그 리더십에 따라서 아니면 권력자에 따라서 그의 목적에 따라서 갔다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또한 동일화 시켜줄 수 있는 우리의 목표와 일치하는 그러한 리더는 누구인가 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나 전체 공동체적인 어떤 목표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목표와 맞는 그러한 어떤 리더십은 어떠한 리더십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런 리더십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그 목표들이 공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즘 다양한 그런 리더십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주장들, 그런 공유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그런 리더십을 찾아서 우리가
좋은 그런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그 리더십이 가진 그러한 어떤 efficiency, 어떤 효능감, 제 개인의 효능감, efficacy라고 그랬죠? 그전에 efficacy. 그런 효능감이 결국은 이제 추종자에게도 그것이 전해지게 되고, 그러므로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얻어서 지도자와 함께 커나가고, 결국은 우리 공통된 목표를 이루는 그런 데까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팔로우십으로 준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또 17번째 강의, 리더십 강의고, 그리고 또 리더십 강의 책자로는 2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시고, 또 모든 그러한 일들 하시는 것도 다 형통하시고, 정말 또 이렇게 리더십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삶 가운데 또 경험돼 보시고 실천돼 보시는 좋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 다음 반가운 얼굴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